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제가 인사동에서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도 현장에서 녹화도 하고요. 또 제 고향에 한 번씩 와서 조금 답답하거나 편안하게 좀 생각할 일이 생기면 미세먼지가 아주 많다든지 하면 제 고향이 삼천포입니다. 그 유명한 바다가 그냥 환상적이죠. 요즘 케이블카도 좋아서요. 참 좋습니다. 예, 다도해. 먼지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한번 오시고요. 오시면 어떻게 하든 우리 김재철 전 기자, 대기자가 어디서 이런 걸 녹화하나 알고 싶으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옛날에 그 사법서사 그 대서소집 아들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저를 많이 합니다. 그 찾아오세요. 커피 한 잔 딱 준비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오늘 사실은 이 참 큰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온 텔레비에, 종편은 틀면 그 얘기고요. 신문도 지금 연예신문 이런 걸 필두로 해서 그야말로 생난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시겠죠? 예, 배우 윤지호 씨 얘기입니다. 이제 만으로 따지면 갓 31 된 배우인데 대한민국이 아주 휘둘리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13번째 정원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 그런 기사 이거 쭉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감이 있거든요. 감.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 팩트를 엮어가는데 그 팩트를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이 마치 그 사건 현장에 살인 현장에 가서 거기에 탁 떠오르는 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해가면서 정황 증거를 만들어 가면서 또 실체적인 진실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조금씩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기자 생활을 이제 사건 기자부터 사회부 기자부터 했죠. 사회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살인, 강도, 강간, 그 다음에 끝없는 시위 현장, 폭발 현장, 엄청난 사건 현장에 뛰어다녔고요. 또 한때는 그거를 총지휘하는 기자 많을 때는 한 제가 후배들 18명을 대표하는 사건 기자의 팀장, 캡틴이었죠. 시경 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보는 눈은 좀 어떻게 보면 예리하죠. 그 판단을 항상 해줘야 그 18명은 죄치시를 받으니까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느낌이란 게 좀 남다릅니다. 추리력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윤지호 사건을 볼 때, 자, 한번 그럼 팩트를 생각해 보죠.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 3월에 장자연 씨가 자살을 했는데 거기에서 리스트, 속칭 장자연 명부죠. 그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들이 언론계의 중요한 분을 위주로 해서 그 리스트를 남기고 죽은 거죠. 그런데 2009년 당시에 그 5월, 6월, 7월에 수사를 했죠. 예. 연예인이, 그것도 미모 여인이 죽었으니까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때 윤지호 씨도 지금 그 나타난 그 배우 윤지호 씨도 그때 21살의 나이였거든. 21살의 나이였는데 그 장지연 씨가 추행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죠. 그때 그 추행한 분은 신문사 큰 언론기관에 옛날에 전 기자가 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지호 씨가 나와서 재판장에 증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나오면서 장자연 씨가 놀라운 그 장자연 씨에 대한 놀라운 진실.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가 과거에 이제 과거에도 검찰의 조사를 뭐 10번 이상 받았죠. 10년 뒤인 지금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다시 그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장자연 리스트를 본 유일한 증언자로 자처하면서 본인이 여기저기 언론에 JTBC라든지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쭉 인터뷰를 해 나가면서 이제는 얼마 전에는 그 13번째의 정원 해가지고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죠. 예,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이렇게 이제 그 봐가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감은 들고 있었는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13번째의 정원은 그러니까 아마 그 윤지호 씨가 이제 그 정원도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책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사실은 김수민 작가죠. 김수민 작가,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김수민 작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윤지호가 말하는 얘기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약간 그 본인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김수민 씨하고 이제 윤지호 씨가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그 이제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얘기가 나오죠. 지금이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의 시기에 화제가 되고 집중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잘 살리면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21살 때의 나이에 장자연 씨가 그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만 해도 순수한 21살에 캐나다에 가서 가족들이 캐나다에 살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가서 사는 그냥 우리 그 순수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배우 지망생이니까 배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그러다가 이제 장자연 씨를 같은 기획사에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딱 이 김수민 작가가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년 됐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까? 그 뉴욕의 그 테러 사건 9.11 테러입니까? 9월 11일에 일어난 그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가서 폭파해버려 가지고 테러였죠. 그죠?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숨지고 하는 그 정말 영화 같은 그 일이 그것도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그 현장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나중에 영웅이 된 사람이 한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막 표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자분 한 분이 턱 튀어나와서 내가 현장에 있었다.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나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뭐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 나왔다. 하고서 그분이 그 희생자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도 열고 모금 운동도 하고 전 미국의 영웅이 됐었죠. 영웅. 예. 진짜 큰 영웅이 돼서 자선단체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 거기다 기부도 하고 연일 텔레비 체계 방송에 막 그 생존자로 그리고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재단도 만들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큰 활동을 하던 그분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 당일에 사건 현장에 안 있었습니다. 폭발이 나고 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소방차 들어가고 그때
영화처럼 말짱하던 사람이 걸어가던 사람이 글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구하고 남자 애인 관계는 어떻게 했다더라 해가지고 또 그리 되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말은 또 청산유수로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속았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을 좀 연상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검찰의 과거사 조사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 김수민 작가가 그 카카오톡 얘기를 그대로 또 알리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수사를 다시 해달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다. 또 맞고소해 해가지고 지금 소송전으로 피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게 뭔가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또 예전에 김어준의 그 TBS 뉴스 공장입니까? 그 프로 그 다음에 또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손석희의 JTBC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쭉쭉쭉쭉 하는 거 보면 그때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게 진실인지 갈피는 못 찾겠는데 저는 10년 전에 윤지호 씨의 얼굴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7번, 9번, 11번 그거 가서 검찰에서 새벽까지 조사받고 그 참고인인데 우리나라 검찰,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 그래 놓고 말은 건상해 놓고 들어가면 그걸 아주 족치거든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21살의 그 여배우, 어린 여배우 그걸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은둔 생활도 하고 얼마나 본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배우는 배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뮤지컬 회사를 갖고 있지만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저도 어떤 때는 막 연기가 하고 싶고요.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는 게 자꾸 상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뭡니까? 진짜 배우로 뜨면은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가지는 거죠. 정치인들까지 막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정말 의인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특히 김수민 작가가 그냥 이건 아니다. 유족들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슈, 화제로 삼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겠다고 김수민 작가가 논언도 하잖아요. 작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작가들은 이런 만들어내는 것도 강하지만 팩트에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야 그 팩트를 구성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년 뒤에 나이도 이제 한 30 되고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윤지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뭐 SNS 안 하고 뭐 완전히 그냥 텔레비 뭐 신문 안 보는 사람 빼고는 다 알죠. 얼굴도 또 미모도 있고요. 이 장자연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관 검찰 조사단에서 이 청와대 대통령까지 김학의 사건하고 지시가 있었던 사건인데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간 내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혹이 사라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 또 윤지호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와닿는 게 강한 게 있습니다. 그 캐나다나 이런 데 살면은 어떤 성적인 피해자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거기는 당당하게 나와서 다 보호해주고 뭐 기관이 됐건 정부가 됐건 일반 그 피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의해서 당한 거니까 그거를 말하는 용기를 칭찬하고 다 그걸 어떤 면에서 우러러 봐주는데 앵커도 있었지 않습니까? 텔레비 앵커도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 사회 전통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이 정언을 해도 피해자가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를 계속 더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단디하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의 김재철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윤주호 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윤주호 씨 사건이라기보다는 장자연 씨 사건이죠. 그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도 강하게 수사를 촉구했고, 그래서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또 윤주호 씨를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10년 전에 장자연 씨가 왜 자살하게 됐는지, 그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그 성추행, 성폭행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장자연 리스트 사건보다도 윤지호 씨, 배우 윤지호 씨를 둘러싼 일들이 그 김수민 작가의 또 카카오톡 그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윤지호 씨가 조금 그 코너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처음에는 완전 의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그 윤지호 씨도 어떤 면에서 피해자라면 약간의 피해자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두고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였고 같은 기획사 소속이었고, 그런데 이 윤지호 씨가 최근에 언론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미투 사건에 대한 피해자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그 여성 피해자들이 잘 나서지를 않는다. 근데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나서고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 만큼. 그런데 윤지호 씨가 그건 하나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한 31가 됐지 않습니까? 그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태리다, 스페인이다, 독일이다, 네덜란드다, 어디에서 봐도 당당하게 피해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응하고, 또 신문에도 인터뷰, 텔레비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당한 일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또 사회에서 그 용기를 굉장히 칭찬한다고요. 심지어는 TV 앵커, 그 유명한 앵커들까지 그런 일 여성이 다가고서 지금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 사회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느냐? 대한민국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아직도 유교 문화 때문이죠. 예.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의 이제 정도전에 조선이 생기면서 이 성리학의 나라, 주자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굉장히 억압했거든요. 예.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내도 되고, 아들을 집안에 대가 끊긴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처벌드리기도 하고, 또 그 과부가 됐는데, 과부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혹시 다른 남자와 문제가 생기면 멍석마리로 두들겨 패 죽이기도 하고, 집안의 망신을. 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완전히 영구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이 성리학 주자학의 그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알게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떤 여성들이 그런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고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한 사람이 창피하게 되는 거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냥 그 마을에서 그 얘기가 막 퍼지면은 왜 그러다 그런 일을 당하냐고. 밤에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밤에도 나가가지고, 응? 왜 그런 일들을 만드냐고 이러면서 피해자들을 아직도 막 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한국적인 사회거든. 전번에도 그 저 안혜정 씨 그 미투 사건이나 그 수많은 지금 그 소송 중인 사건들, 고원시 사건, 그거 다 보십시오. 그 피해자들 용기 있게 얘기한 분들이 아직도 큰 고통을 아마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얘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게 남자들 저녁에 술자리에서 술안주가 됩니다. 예, 재미거리 얘기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잘못된 문화가 이 유교 문화입니다. 예. 이제는 세상이 5G 시대에 전 세계가 하나로 된 세상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만 알고 대한민국의 기업만 알고 사업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전 세계를 알아야죠.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예, 유튜브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이 시대에 그 깜깜한 옛날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아무 가치도 없는 유학에 빠져있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더 용기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 비판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 윤지호 씨 사건을 보면서 뭐 김수민 씨하고의 그 작가하고의 그 관계에서 폭로되고 또 그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뭐 이게 세상에 또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명예와 돈을 노리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지호 씨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일찍 그 해외를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깊이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성들도 막 단대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저희 단디에라 TV가 서울 종로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인사동 마루 빌딩, 예, 인사동 딱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이제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인사동 토크쇼 K 제1회로 정조대왕의 인사동 미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토크쇼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인사동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동경, 오사카, 또 베트남 이런 교포들이 또 댓글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그 인사동 토크쇼를 보니까 인사동에 가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고 모국에 보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인사동을 꼭 한번 들리고 싶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인사동에서 요 마루 요 2층에 요 지금 계단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야외 토크쇼를 오는 5월 8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올해가 아시는 대로 3.1절 100년입니다. 그래서 3.1절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항시인이자 독립투사인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를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제목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시에서 옮겼는데요. 이때 물론 강철, 겨울은 강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인사동에 있는 풍속화가의 대가 연세희 화백을 모십니다. 돌아가신 고 배우 우리 신성일 선생과 같은
동료로서 배우 생활도 했던 분입니다. 이 풍속화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이번에도 백미경 씨와 같이 제가 진행을 합니다. 백미경 씨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북에서 온 가수인데요.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 10명을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데려온 그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예. 그래서 노래도 또 같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정 출연하는 1회 때 출연한 이순신의 바다, 뮤지컬 이순신의 바다에 정돈 뮤지컬 배우가 또 출연해서 여러 곡을 들려드립니다. 오는 5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인사동 마루 2층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인사동 토크쇼 K 두 번째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없습니다. 예. 유튜브 단디헤라 TV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동에서 단디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헤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이 최근 들어 이 정신병 환자들 조현병 그죠?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조현병인데 조현병은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이 중증이죠. 예.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격리가 중증일 경우에는 꼭 필요한데 이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뜻에서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그죠? 어제 아침 9시쯤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출근을 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대부분 출근을 하고 약간 여유 있는 시간들인데 주부들 같으면 이제 아이들도 보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뭐 TV 연속극도 보고 예, 이럴 이제 시간이죠. 그런데 18살 먹은 뭐 학생이자 청년이죠. 이제는 학교를 자퇴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집에서 몇 년씩 있었겠죠.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아마 환각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에 잡혔고요. 경찰에서의 얘기는 횡설수설하면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내 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할머니를 보든지 하면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그 할머니를 죽였다, 살해를 했다, 뭐 일이 된 거죠. 이 조현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병의 제일 초기 단계는 다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란 건 특히 여성들 50대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앓는 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옛날에 철학자 키에르케가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키케고리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 외국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어떤 나라든 간에 이 우울증, 특히 가벼운 우울증은 그냥 내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정신에 감기가 걸렸구나, 마음에 감기가 걸렸구나 하면 그냥 옆집 가듯이 카운셀러한테 가듯이 가는 게 우울증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여의도다, 강남이다, 뭐 종로다 가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병원이 참 많습니다. 김재철 정신과 의원 하면 이건 정신과 전문의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 의원이다,
사천의원이다, 진주의원이다 하면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예, 의원은 누구나 이 국가고시를 패스해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정신과뿐만 아니라 딴 병원도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전문의 병원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 조현병,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울증에서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이게 이제 정신적인 큰 장애가 생긴 게 조현병이죠. 왜 그 연예인들도 많이 그 실제로 그 고통을 얘기하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많이 그 생기고 있죠.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불안이죠. 불안장애죠.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뭐 다들 요즘 세상이란 게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건과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저도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약간의 초기 우울증이 오든지 오면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카운셀링 그냥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서 병원에 그 의원에 가면 됩니다. 요즘 그 다 보험 다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약물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예. 이제는 정신과도 가벼운 건 다 치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신에 이런 그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식은 땀이 나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또 뭐 3, 4일 전에 서울 마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언론에 보면은 그 흉기를 든 남자가 아파트 그 1층 현관에서 나와가지고 막 그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또 막 고함을 지르고 예, 잘못하면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막 마구 그 찌르게 되고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분도 보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거의 공황장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조현병으로. 이리 되면 중증인 이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심했던 게 일주일 전에 지난 그 17일에 발생한 그 진주의 그 가자동 그 큰 또 명문 대학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그죠? 흉기로 새벽 4시 넘어서인데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니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5명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이번 기회에 그 대한민국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석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범죄는 우리 정신적인 범죄는 그 환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그림 만든 거고 이 사회 이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은퇴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 안 돼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다 우울증에 지금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 안 되고 하면은 저도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지만은 이게 안 되고 고민하고 또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일 걱정에 돈 걱정에 사람 걱정에 우울증이 오다가 그게 심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의 인사동 제 사무실과 우리 고향 삼천포에 있는 사천에 있는 제 사무실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정신병 관계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경찰 기자, 사건 기자, 또 사회부장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하거나 그한 분들을 꼭 근처에 있는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 그거 마음의 감기다. 다
다 이 서구 사회에서는 그 마음의 감기로 생각하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우리 그저 감기 걸리면 약국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듯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또 몸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신병원 그 과장들이나 전문의들을 모아서 이 그 큰 장소에서 무료로 이 그런 걸 내다보고 이 정신병을 날려버리는 그런 이 축제 형태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과 같이 산업화 시대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유천 씨다, 그 황하나 씨다 뭐 사건에서 지금 많이 재벌 3세들 보듯이 인간은 너무 편하고 너무 돈이 많고 가진 걸 다 가져도 권력이든 돈을 다 가져도 허탈해서 또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고통은 한 번씩은 느끼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정신병을 이기는 독하게 되죠. 그걸 못 이기니까 필로폰에 의지하게 되고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도 그렇게 생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정신병에 대한 얘기들은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병 지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바로 가셔야 됩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우리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오늘 하는 얘기는 이제는 말해야 한다. MBC가 살기 위해서 공영방송 MBC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전직 사장으로서 이제는 말할 건 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일본 소프트뱅크 야후를 만든 손정희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MBC가 손정희 회장의 제안을 심하게 얘기하면 차버렸다는 얘기죠. 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11년 가을쯤에서 일본의 손정희 회장 쪽에서 놀라운 제의가 왔습니다. 손정희 회장 쪽에 그러니까 야후의 우리 한국 사장이죠. 그분이 제 대학 후배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간 김석창 국장, 예, 지난 2월에 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중간에 서서 좀 하고 했더니만 손정희 회장이 일본 재벌 랭킹 1위죠. 그 당시도 작년에도 아마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일본 재벌 랭킹 1위는 손정희 회장이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24조 5천억으로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건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동경 특파원 출신이니까 동경의 시오도메라고 그 본사로 갔죠. 손정희 회장의 독특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그 본사를 그 회사 자기 건물 아닙니다. 손정희 회장은 동경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 꼭 빌려서 그 본사가 들어가는 이런 뭐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만났죠. 만나니까 제 첫인상은 제가 최근 손정희 회장에 대한 책을 2-3권을 읽고 갔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갔는데 고향은 경북 칠곡 분이고 칠곡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일본의 사가현 그 큐슈 쪽에 넘어와서 굉장히 정말 막일도 하고
그러다가 손정희 회장이 그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라고. 책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리아카를 끌고 돼지나 이제 이 먹이기 위한 사료를 음식점에 가서 그 짠반을 이렇게 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릴 때 리아카를 할머니가 밀고 가면 얼마나 그 손주가 귀여웠겠어요. 그걸 타고서 다닌 그 할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칠곡에 저도 이제 뭐 그 시골에서 왔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마음을 나누었죠. 그 손정희 회장이 저한테 제의한 건 뭐냐면 그날에 한국 MBC가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MBC, KBS, SBS 공중파 3사 가운데 2011년도였으니까 그 가장 시청률이 높고 또 사극을 중심으로 드라마나 또 예능, 무한도전이나 나가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신들 컨텐츠는 정말 좋은 걸로 알고 있다. 보고도 받았고 내가 몇 개는 봤다. 그래서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가 그거는 짐작도 못했거든요. 내가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어떻게 보면 쭉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모니터, 우리 TV나 그 인터넷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그냥 무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다 무상, 공짜로 하나씩 다 주려고 한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공급할 회사가 필요한데 나도 한국인이고 하니까 또 요즘 드라마 열풍도 불고 예능 한국이 계속 한류로 뜨니까 MBC가 그 콘텐츠를 다 공급을 해라. 그래서 우리 그 소프트뱅크하고 MBC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홍콩이나 동경이나 뭐 싱가포르나 뭐 제3지대든 자관 투자. 그러면 우리는 모니터를 다 그거 하고 돈은 우리가 소프트뱅크가 낼 테니까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MBC니까 다 공급해라. 이익도 나누고 사람들 인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이건 제가 정말 바라던 것 중에 바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2010년에 사장으로 들어가니까 청주 MBC에서 자리를 옮겼는데 동경의 그 특파원 빼고요. 특파원을 빼고 사업지사는 동경 하나만 남겨놓고 중국 지사도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동경지사는 그대로 더 살리고 다음에는 중국 지사, 없어진 지사를 다시 만들고 인도네시아, 몽고의 울란바토르, 베트남의 호치민, 그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 저 남반부의 브라질의 상파울로에까지 우리 사업지사를 다 냈습니다. 왜냐? 그런 공격적인 기지가 있어야 컨텐츠를 우리가 공급도 하고 나아가서는 그 경험으로 컨텐츠를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여기에 우리의 컨텐츠를 쭉 스리랑카든 미얀마든 뻗어가려고 했던 거죠. 저는 사실 해외파입니다. 그런데 그 손정희 회장의 제안은 참으로 눈이 딱 떨어지는 정말 대단한 제안이었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시어돔에 있는 20몇 층인가 30몇 층인가는 본인의 방인데 한 층을 다 본인의 개인이 쓰더라고요. 대신에 그걸 회사 돈에서 처리 안 하고 재벌답게 자기 개인 돈으로 내고 있다고 옆에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 이 비즈니스가 되려고 하면 딱 그 시간에 딱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놓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동물적인 감각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감사하다 그러고 저녁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회장님 그러면 그 약속의 의미로 우리 그 지금 소프트뱅크가 야구 구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큐슈를 후쿠오카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야구돔에서 실내 야구장에서 그 좋은 실내 야구장에서 우리 소녀시대 카라, WS501, 뭐 싸이 이렇게 해서 쭉 그 시대 최고의 사람들로 한 10서너 팀 구성을 해서 우리 K-팝 공연을 우리가 큐슈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한번 하겠다. 이미 호주 시드니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했고 LA에서도 했고 뉴욕에서도 했고 샌프란시스코 뭐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 전 세계로 그 K-팝을 제가 전도사처럼 나서고 있었거든요. 제 차에는 항상 그 이런 분들의 소녀시대다 뭐 제국의 아이들이다 뭐 카라다 이런 그 테이프이 저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세계를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 20대 영웅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찬스였죠. 그래가지고 손정희 회장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 가서 야구돔 다 그 구장도 다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2012년 1월에 그 보도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인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바꿔준다고 사장인 저에 대한 퇴진운동이 또 시작돼서 170일간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긴 파업이었죠. 그 해에 아시는 대로 2012년 7월 8일에는 런던에서 올림픽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해외로 다 정보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6월이나 7월쯤 돼서 소프트뱅크에서 손정희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MBC는 너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서 이런 회사하고는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MBC가 손정희 회장을 발로 차버린 거는 마찬가지죠. 뼈아픈 정말 MBC로서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MBC, KBS, SBS가 있는데 MBN이다, TV조선이다 이 종편이 생기면 결국은 같은 TV 회사가 돼서 세월이 지나면 미풍이 미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듯이 예? 롯데라면이 오뚜기라면이 삼양라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듯이 나중에 가면 결국은 원 오브 댐 그 중에 하나일 뿐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는 MBC, KBS, SBS는 너무 커서 동맥경화증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외로 그 해외로 진출하는 게 MBC가 살 길이다. 그게 공영방송 MBC가 해야 될 일이다. 세계에 우리의 한류를 전파하는 일이다. 컨텐츠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 하고 강조를 했죠. 저는 사실 3년 1개월 동안 본사의 사장을 하는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는 거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만 했습니다. 좋아서 한 일입니다. 그냥 좋아서 한 일이니까 제가 뭐 그 다른 원망이 없죠. 예. 나중에는 왜 뭐 그 근무를 그렇게 하느냐? 토요일, 일요일은 또 저 안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회사 나오면요, 갑자기 충성파들이 부장, 국장, 본부장들이 갑자기 사장 나왔다는 얘기도 다 뛰어나오잖아요. 눈도장 찍으려고. 제가 정치부 기자 출신이 돼서 그런 게 캐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밑에 사람만 고생하죠. 부장, 차장, 일반 사원들만. 꼭 나갈 일 아니면 회사 행사 아니면 안 나갑니다. 밖에서 다 사람들 이력서 보고 그 신상 다 보고 있죠. 아마 MBC 부장급 이상 200명, 300명, 보직자만도 우리 100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부장급으로 따지면 300명, 400명 되죠. 그 중에 거의 상당수를 거의 다 깨고 있는 사람이 저였을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보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찬스, 예?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를 가진 MBC가 170일 파업에 모든 걸 날려버린 거죠. 예. 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사람은 다 내 책임이다. 김수환 주영님 말씀대로 다 내 탓이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최성호 사장님이나 이 임원들이나 딴 분들도 작년에 1237억이라는 적자를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예. 공격적으로
우리 그 간부들이 사업에 나서고 퇴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연봉의 70%밖에 안 되는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이미 MBC나 KBS는 SBS는 이미 공룡이 돼버려서 게으르고 이미 살이 쪄서 다이어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게 세상사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그 제안이 지금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다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알리바바 아무도 없을 때 손정희 회장이 투자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알리바바입니까? 그걸로 또 큰 이익도 창출했고요. 손정희 회장도.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이런 기회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원들의 마음 잡기 나름입니다. 특히 최승호 회장과 그 임원들이 정말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없고 그 평가가 나지 않는다면 사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사실은 3년 1개월 있었지만은 제 취임했을 때 1년 4개월 만에 마산 문화방송과 진주 문화방송을 합친다고 그걸로 합치기로 했는데, 그게 그냥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허가를 늦추고 있으니까, 약속 다 해놓고 안 해주니까 제가 사표 던져버렸죠. 그 사표 던진 날 사표 수리됐으면 제 1년 4개월 만에 회사 끝난 겁니다. 예, 그때 나왔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또 하고 있었겠죠. 이런 각오로, 그게 MBC 입사한 분들의 각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공영방송과 국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거는 물러나야 됩니다. 단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해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서 다른 존경스러운 유튜브, 제가 존경하는 유튜브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봐달라는 뜻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말 꼿꼿한 선비, 그리고 역사학자,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김동길 교수님 얘기입니다. 한 2달 전부터 90을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동길 교수님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KBS, MBC, SBS 공중파나 여러 종편들에서도 김동길 교수의 얘기가 좀 불편한 거죠. 이 정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또 옳은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그걸 또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해서 쳐버리든지 하면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지조 있는 노학자로서 그건 싫으신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동길 교수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요, 철학자요, 또 평안남도에서 그 고향을 떠나신 이후에 탈북자시죠. 그리고 누님이 김옥길 교수였지 않습니까? 김옥길 총장도 그러셨지만 요 김동길 교수도 결혼도 하시지 않고 꼿꼿하게 양심 있는 학자로서 홀로 세상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칠 것이 없죠. 예, 눈치 볼 것도 없고 본인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한 2달 지났는데 이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을 텐데 언론에서 크게 취급을 안 해서 그런지 한 구독자가 한 11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세요. 살아 계실 때 그 소리, 역사학자의 소리를, 철학자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월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청소년들이 아직 좀 어리니까 어머니들이나 많은 분들, 그래도 김동길 교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양식 있는 언론인이자
학자자, 역사학도고 철학도시인데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그 중에서 배워서 아이들에게 그런 인생의 얘기, 철학의 얘기를 들려주면은 얼마나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참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 지금 넘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탈북자라고 하면은 또 국내에서 신경도 써주고 TV다, 그 다음에 뭐 출연도 시키고 신문에도 너 나오고 여러 강연에도 다니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분들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 합니다. 왜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에 묻혀서 점차 좀 소홀한 취급을 받고 탈북자들이 심하게 냉대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 국내 살기가 팍팍한데 그런 시선까지 싸늘하게 변해버리면 이분들이 북한을 떠나와서 내 나라라고 살만한 나라라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벌그룹이나 능력 있는 기업들에서도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관 우리 김동길 교수님, 이 시대의 후학들에게, 후진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 대화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그 탁견을 가진, 고견을 가진 저는 우리 김동길 교수님 대선배를 참으로 이 시대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동길 교수님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은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피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요 인사동길 하면은요, 여 종로 2가에서 저 북촌까지 가는 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사동길이라 그러는데, 이 평일에는 보통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다니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4만 명,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하루에 다니는 사람 숫자입니다. 이 좁은 길에 해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해봐야 길이는 한 1km고요. 요거 옆에는 한 20m도 채 안 되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휴일인 경우는, 오늘 같은 휴일에는 4만 명, 5만 명, 6만 명, 7만 명이 움직입니다. 또 여기 오시는 분들 아마 30%, 3명 중 1명은 다 외국인입니다. 지금 옆에 다 가시잖아요. 예?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경, 상해, 서안, 뭐 곳곳에서 다 오는데,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는 뭐 쏟아져 오고요. 여기 여기 왜 오느냐? 예전 같으면 여기 취업사, 필방, 여기 갤러리 화랑들 엄청나게 문화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예, 농작도 팔고 여러 가지 한국적인 산수화도 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 미국인, 중국인, 캐나다인, 벨기에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수많은 우리 한국의 고전적인 공예품이나 소품을 사가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도 자주 오는 데죠. 그런데 여기 경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10년 전, 7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한 5만 명, 반 이상 딱 줄었고요. 하루에 다니는 숫자가. 그리고 이 내국인도 요즘 많이 줄었죠. 저 사장님이시죠? 아니십니까? 이 내국인도 여기 좀 많이 준 것 같아.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국내 이 관광객도 여기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왜 줄었느냐?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수출도 안 되죠. 예, 경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인사동까지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인사동도 지금 아마 가게들 10개 중에 하나는 지금 요즘 새가 나온다 그러는데 권리금도 팍 떨어졌고요.
그만큼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인사동 경기를 보면은 서울의 경기, 전국의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경기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식당들도요, 요 뒤에 그 한식당, 이 인사동은 음식값 참 쌉니다. 점심에는 7,000원, 8,000원부터 만원, 12,000원, 3,000원이 먹을 수 있고요. 저녁에도 웬만한 한정식 집은 20,000원 안팎이면 다 아직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코스를 말이죠. 그런데도 경기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네요, 상인들이. 정말 대한민국 경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나 우리 그 기관에서 정말 중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 제가 인사동에 저희 사옥도 이사를 왔거든요. 인사동으로. 예. 우리 그 단데라 TV가 이사를 왔는데 정말 경기 나쁘다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동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인사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사동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경기를 알아보는 바로 그 이정표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됩니다. 자, 단대합시다.